자, 이런 상황 익숙하시죠? 갑자기 상사의 문이 벌컥 열리고 당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폭풍. 심장은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새하얘지죠. 그리고 이 불공평함이 속을 태우는 듯한 기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방법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아닌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가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픽테토스가 제시한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아이디어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비난과 모욕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타인의 독설이라는 화살을 어떻게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아이디어의 천재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로 함께 떠나봅시다. 그곳에는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이미 위대한 끈기의 교훈이죠. 노예로 태어나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주인의 잔혹함 때문에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지만 결국 자유를 얻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학술원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직접 가르쳤고 그의 지혜는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직접 저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제자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하나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모든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되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잠시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상사가 소리치는 그 소리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소리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를 무시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 곧 해고당할 거야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판단들이 우리의 괴로움의 진짜 근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트에서 아이가 당신에게 소리친다고요. 당신은 기분이 상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판단은 아이가 그냥 피곤한가 보다 일 테니까요. 이번에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혀 모르는 외국어로 고함을 지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단어들 자체 때문에 고통을 느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말의 의미에 대한 판단이 당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고함은 그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냥 소음일 뿐이죠.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 그 소음을 무엇으로 바꿀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욕이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당신을 상처 입히려는 사람은 사실 당신의 약점이 아닌 바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자신이 상황이나 감정을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는 다루지 못한다는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인 불편함, 스트레스, 그리고 좌절감을 당신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격의 피해자가 되는 대신 타인의 드라마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전능한 폭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성 외에는 세상과 소통할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한 불행한 영혼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곧 당신이 그들의 공격이 당신 개인을 향한 것이라는 특성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 사람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핵심적인 실수는 타인의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 점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험담했다고 전한다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는 나의 나머지 단점들을 몰랐을 뿐이다. 만약 알았다면 이것들만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는 도달하기 힘든 대단한 경지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 즉 당신의 이성에 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말을 포함한 외부 사건들은 우리의 통제 영역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행위는 전적으로 우리의 권한입니다. 모욕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만 모욕이 됩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소리나 타인의 의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만의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요새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도구는 바로 멈춤의 힘입니다. 자극, 예를 들어 상사의 호통과 같은 자극과 여러분의 반응 사이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하고 상처나 두려움 혹은 분노와 같이 자동으로 반응하죠. 스토아 철학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짧은 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 단 몇 초간의 멈춤은 자동적인 연쇄 반응을 끊어냅니다. 이 틈은 이성적인 뇌, 즉 전두엽 피질에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로부터 통제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멈춤의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상기시키세요. 이것은 그저 사건일 뿐이다.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멋진 비유를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잡기 편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의 비판을 끓는 듯 뜨거운 음료가 담긴 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손잡이는 바로 당신의 판단입니다. 날 모욕하고 있어. 이건 나를 겨냥한 거야. 나는 정말 쓸모가 없어. 만약 이 손잡이를 덥석 잡는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화상을 입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컵에는 차갑고 잡기 편한 또 다른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입니다. 저 사람은 내 업무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지금 목소리가 크다. 그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이 손잡이를 마음속으로 잡는다면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도 상황을 통제하고 분석하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선택은 항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뜨거운 손잡이를 잡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손잡이를 잡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비유는 바로 배우 비유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상사는 화가 난 경영진이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연기가 설득력이 있든 없든 그것은 그의 대본, 그의 성격, 혹은 오늘 그의 기분으로 만들어진 역할일 뿐입니다. 그가 쏟아내는 말들은 모두 그의 대사입니다. 그 대사는 그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말해 줄지 몰라도 여러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연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욕이란 그가 여러분을 자신의 연극에 끌어들이려 하고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부하 직원이라는 역할을 억지로 맡기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역할을 단호하게 거부할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흥미를 가지고 때로는 연민의 감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위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무대로 뛰어나가 말다툼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에게 장단을 맞춰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관찰자의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뿐 아니라 상황 전체에 대한 통제력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전혀 필요 없는 선물을 억지로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가 가득 찬 상자 같은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지 않겠죠.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할 겁니다. 모욕이나 비난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사실 당신에게 이 선물을 건네는 중입니다. 만약 당신이 화를 내거나 기분 상해하거나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타인의 쓰레기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를 거부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수단은 지연이다. 이 의심스러운 선물이 당신에게 건네질 때 섣불리 받으려 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세요. 이건 그의 의견, 그의 감정, 그리고 그의 선물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기로 선택한다. 이제 이 쓰레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건네려 했던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그 쓰레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처리해야 할 몫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재구성법입니다. 우리 뇌는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보고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나는 무능해 라는 판단으로 변질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실천법은 바로 건조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사가 내게 소리를 질러 모욕했다 대신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나의 상사는 나의 보고서에 대해 언성을 높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감정적인 재앙이지만 후자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혹은 그는 나를 증오해. 대신 그는 X 프로젝트 작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황에서 감정적인 평가를 덜어내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그 말 속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합리적인 핵심이 있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좋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길을 걷다가 갑자기 개가 당신을 향해 짖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멈춰서서 그 개에게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실 건가요? 혹은 그 개가 틀렸다고 설명하려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당신은 그냥 지나쳐 가겠죠. 아마도 오늘 이 개의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에 겁을 먹었나 보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부당한 모욕이나 비난을 들었을 때도 정확히 똑같이 대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그 순간 짖는 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아닌 원초적인 본능의 수준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곧 그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고 함께 짖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 짖음을 무시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의식 수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혼란에 당신 자신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내면의 힘과 자기 통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안에 내면의 요새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의 정신적 피난처입니다. 이 요새의 벽은 당신의 원칙, 당신의 가치관, 그리고 당신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상사의 고함, 동료들의 상처 주는 말, 부당한 비판,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요새를 포위하려는 야만인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성벽 밖에서 소란을 피울 뿐입니다.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스스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경우뿐입니다. 당신이 공격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것은 사실상 방어벽을 내리고 스스로 적을 안으로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이 요새의 벽을 매일같이 강화해 나가는 일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오직 당신만의 것이라는 점을 매일 되새기는 것이죠. 무엇이 당신의 내면을 건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의미 없는 소음처럼 밖에 머물러야 하는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파괴적인 공격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잃고 모든 피드백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사람은 비판 속에서 항상 진실의 핵심을 찾습니다. 상사가 불만을 표출할 때 평정심을 유지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감정, 어조, 고함은 모두 제쳐두십시오. 순수하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에 사실 팩트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수에 대한 지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피드백에 대해 감사하고 마음속으로라도 이 정보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하지만 그의 말의 감정, 일반화, 그리고 인신공격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망치고 있어요. 당신은 손재주가 없어요. 같은 말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말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대처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오염시키지 말고 그저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당신에게 소리치는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의식 중에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적인 개입을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상처받거나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는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권력과 통제감을 느끼게 해주는 연료가 됩니다. 당신이 그 반응을 보여주는 순간 그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열쇠를 스스로 그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침착함, 흔들림 없는 표정, 그리고 인내는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전투를 기대하지만 당신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노의 공을 던지면 당신은 그저 옆으로 비켜서서 공이 허공을 가로지르게 만듭니다. 이는 공격하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의 반응에서 얻으려던 에너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 게임에서 먼저 자제력을 잃는 사람이 패배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동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토아적 반응은 무엇일까요? 대개 최선의 반응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침착하고 주의 깊은 침묵이죠. 당신은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변명하거나 논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경청할 뿐입니다. 이는 굴종적인 희생자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을 가진 자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화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말의 흐름이 멈춘 후에는 짧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둘 다 좀 더 차분해졌을 때 다시 대화를 이어갑시다. 같은 표현들이죠. 대화의 톤이 격앙되어 있는 동안에는 논쟁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대화에 열려 있음을 보여주되 그것은 감정적인 말싸움이 아닌 오직 건설적인 대화에 한해서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역설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욕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판 속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겨있는 그 부분에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소리칩니다. 당신은 마감 기한을 다 놓쳤어. 이 보고서는 엉망진창이야. 모든 비난에 대해 전면적으로 방어하려고 하기보다 침착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하루 늦게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불쾌하실 만합니다. 이 한마디는 즉시 상황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당신은 공격하는 사람의 발밑에서 기반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동의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특정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후에는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무기 중 하나이자 어느 정도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도구는 바로 유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머는 비꼬는 듯한 빈정거림이나 독설이 아니라 사람을 무장 해제시키는 듯한 선의의 유머를 뜻합니다. 우리가 전에 언급했던 에픽테토스의 유명한 답변. 그는 단지 저에게 있는 다른 단점들을 몰랐을 뿐이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직장 상사와의 대화에서는 이런 방식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자조적인 유머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대체 머리는 달고 다니는 거냐? 같은 비난을 들었을 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아침에는 오후보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볼까요? 이 방식은 공격자 피해자라는 고정된 구도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비난을 자존감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소한 단점조차 웃어넘길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물론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순식간에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원칙들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정신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말로 인한 공격 하나하나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의 한 세트라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평온함 근육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예전에는 하루 종일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일들이 단지 가벼운 놀라움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훨씬 더 침착해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논쟁, 교통체증 혹은 줄을 서서 기다릴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은 장기적인 정신건강과 정서적 균형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독성 상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최고의 그리고 심지어 무료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개발 트레이너가 되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멋진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역사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오시오 카토는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함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법정에서 연설을 하던 중 상대방이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자 그만 카토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이들은 이제 카토가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카토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태연하게 얼굴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음을 분명히 주장할 것입니다. 다만 당신은 그 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고 유머러스하게 상대방의 품이 없는 행동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은 내부에 존재하며 아무리 역겨운 외부의 행동이라 해도 결코 그것을 훼손할 수 없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실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예시입니다. 이 기술을 숙달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했다고 해서 바로 비판에 완전히 흔들리지 않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무너지는 날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탓하지 마세요. 매번 넘어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분석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정확히 건드린 것은 무엇이었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이런 반응을 유발했을까?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철학은 매일 실천하고 수련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목수가 매일 나무를 다루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아주 작은 승리라도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평소보다 단 1초라도 더 오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따른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의 직업적 이미지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누가 더 존중받겠습니까? 비판을 들었을 때 변명하고 당황하고 심지어는 되받아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냉철함을 유지하며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해결을 위한 질문을 던지며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사람일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은 곧 자신감과 능력, 그리고 성숙함의 상징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리더로, 위기 상황에서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인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소리치던 상사마저도 자신의 감정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감정 쓰레기통이나 샌드백이 아닙니다. 타인의 분노의 파도가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단단한 바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요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실습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습의 이름은 저녁 리뷰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분만 시간을 내어 하루를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세요.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모든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 상사의 심한 질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중교통에서의 불친절한 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각 상황에 대해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 번째,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감정을 배제하고 건조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한 나의 어떤 판단이 고통을 유발했는가? 예를 들어, 나는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 같은 판단 말입니다. 세 번째, 스토아 철학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간단한 실습은 여러분의 뇌가 자동적인 반응을 포착하도록 훈련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을 더욱 의식적이고 현명한 반응으로 대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남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는 비결은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상사의 고함도, 동료의 무시하는 말도, 인터넷의 악성 댓글도 아닙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판단입니다. 바로 저것은 나를 모욕하려는 의도다라는 우리의 생각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상대방에게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철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감정적인 조종으로부터,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직장에서도,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얻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힘이자 주도권일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실용적인 지혜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